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이남희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이남희라고 하고요. 저는 동아대의 융합지식과 사회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있고 경희사이버대 후메니타스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주로 정치 이념, 정치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책을 냈고요. 그래서 그 주제랑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맡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청되는 민주주의. 왜 오늘날 시대에 민주주의가 다시 요청되는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생태시민성 이론이 어떻게 대두되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생태시민의 종류가 이제 저는 집사, 동료, 힙스터로 나눠봤는데요.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민주주의가 다시 요청되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렇게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왜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생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날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기후위기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력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전쟁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정치적인 그 원인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경제적인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후위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염병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감염병이 왜 기후위기랑 관련되어 있는지는 잘 아실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위험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제 더 악화하고 있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권이.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폭력과 전쟁을 보시면 우선 IS와 같은 그런 극단주의, 그리고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기후위기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CIA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가뭄, 이런 것들이 정치 불안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전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난민 사태, 이런 것들은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감염병은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것이 아시겠지만 가축수의 증가와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감염병 같은 것들이 가축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축이 어떤 사람과 야생 동물의 매개가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돼지의 경우를 많이 얘기 드는데요. 돼지는 그 야생 동물과 사람의 혼합 용기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혼합이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구의 상에 있는 포유류들을 우리가 무게로 재어봤을 때 이것이 인류가 한 30% 되고요. 가축이 한 67%가 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3%인데 어떤 사람들은 야생동물 수를 더 그 퍼센테이지를 더 작게 잡기도 해요. 이것보다 더 적다는 거죠. 이것이 과거의 어떤 분포랑은 확연히 다르죠. 과거에는 야생동물이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로 줄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인류의 숫자도 많지만, 그러니까 인류가 주로 그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르는 가축이 그 67%가 되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곡물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그 토지도 있지만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토지의 그 넓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밀림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밀림이 황폐화되니까 그 밀림에서 나오는 그런 산소가 줄어들고 그 탄소가 배출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후 온난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험 사회 문제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이제 닥치게 되는 사회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무력감, 회피, 히스테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개인들이 고립감 많이 심화되고 있고 자살률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불평등이 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든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더 안전한 곳에 살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대처를 부자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축소시키더라도 우리는 그걸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어떤 수입들 이런 것들을 잃게 될까봐 더 인내심이 강해진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사회적 증오죠. 사회적 증오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재난이 있고 나면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19 사태 때 그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어떤 그 지역에 우리가 책임을 많이 묻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유럽의 소빙기라고 해서 잠깐 굉장히 추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박이 한창 내리고 나면 마녀사냥이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위기로 인한 정치 불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회적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정 희생양을 이렇게 딱 지목을 하게 되고 그것에 사람들의 증오를 쏠리게 함으로써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그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 때 어떤 사회적 증오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을 하고 주의를 특별히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신추출주의라고 해서 추출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걸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어떤 성장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해 산업이 확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예산이 복지에 쓰여질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개발주의,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적 민족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 국민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럽, 프랑스를 비롯해서 어떤 극우 세력, 또 극우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치 정당들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우선은 그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왜 이민자, 난민들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러한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당연히 좀 자국민 중심주의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 성장은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국가들 간의 이제 경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긴축주의는 긴축주의라고 하면 이제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도 인상하는 그런 경우로 갈 수 있는데 이럴 때 자유주의적인 것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지보다는 여전히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이익 추구를 중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수의 희생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소수의 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위적 긴축주의는 마찬가지 긴축주의인데 그 방법이 다소 국가가 강하게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또 권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등을 이용해서 어떤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그 위기에 대응했던 어떤 중국의 방식도 대단히 권위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 대응을 봤을 때 여전히 민주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위기 시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그 에티오피아와 보츠나와 국가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독재자가 군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983년부터 1985년 가뭄이 있었을 때
100만 명이 굶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민주국가인 보츠나와에서는 똑같은 가뭄을 겪었지만 한 명도 굶어 죽는 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놀랍게도 대기근 발생 전에 곡물 생산량도 최고였고요. 그리고 기근이 발생한 해에도 또 곡물 생산량이 낮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곡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죠. 반면 보츠나와는 그땐 취약계층에게도 식량을 배급하고 그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유명한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아마르티아 센의 주장입니다. 민주국가에는 기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물론 서구 민주국가들이 좀 부유한 국가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그 민주국가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기근이 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보시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적 자원을 적시에 투입을 하면 기근은 그 막기 쉬운 재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재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선 이 경우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국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정치가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과거 우리의 경우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 마스크 공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랬을 때 마스크가 적시에 딱 공급이 되면 좀 더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습니다. 이 말은 민주국가에서는 정치가와 행정가가 빨리 반응을 해서 사태를 안정시켜서 그래야지만 그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국가의 가장 좋은 그런 제도가 선거인데 이번에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재난에 적극 대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권위주의는 정보 생산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독재자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원하는 말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니까 지도자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 지도자가 원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만 알게 되고 재빠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것에도 비롯됩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란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그런 것이 정의의 가장 간단한 기본이 되는 그런 설명인데 불 때는 사람과 타 죽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마구 자원을 사용하고 또 기후 위기를 원인을 제공했는데 결국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 원인 제공에 아무런 보태지 않았던 그런 죄 없는 우리 후손들이 이 결과를 더 비참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소송도 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청년, 또 청소년, 또 어린이까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아기 기후 소송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건 당연히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없는 우리 후손이 우리로 인해 희생자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세대 간 정의의 문제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공간상으로도 이건 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이 원인 제공 지역으로 희생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친환경적 삶을 살고 있죠. 그들이 탄소 배출을 별로 심하게 하지 않은데요. 서구 선진국의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국민들 때문에 알래스카나 아니면 아마존의 원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간의 부정이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기후위기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이미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5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선 이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기후 적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착륙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어차피 추락을 하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그런 추락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 충격을 덜 당하고 그러니까 좀이라도 희생과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착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후 위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좀이라도 이러한 그 재난을 그 시기를 좀 더 늦추고 그리고 그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 격언에 그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오늘날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숲과 초원은 여전히 그 어떤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그 밀림의 그 선주민들을 이제 학살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경작지가 이제 덕분에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 지역이 다시 그러니까 숲으로 변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산소가 나와서 그것이 그 소빙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숲의 위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밀림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고 나무를 심거나 해서 숲과 초원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탈성장, 저소비, 자연농, 물경운 이제 이런 그 대책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탈성장은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을 이제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주의는 사실은 맞지도 않거니와 우리 지구의 자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순환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끝없이 성장할 수는 우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제로 성장을 이제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의 첫 출발은 아주 쉬운 방식 중 하나는 소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소비가 줄면 생산도 줄겠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좀 더 늦추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연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숲과 초원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경우는 이제 땅을 파헤치는 그러한 방식의 농경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헤치지 않고 예를 들면은 그 흙 표면, 토지 표면을 그 잡초 같은 거로 이렇게 여전히 잡초가 덮게 해서 그러니까 황폐하거나 아니면 땅이 파헤지면 탄소가 배출되는데 그것을 막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자연농법은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 2년가량은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당연히 잡초도 많이 자라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이어지면 오히려 그 농작물들이 더 튼튼해지고 영양가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비료나 아니면 뭐 해충을 죽이는 그런 그 살충제나 이런 것도 덜 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가 기후위기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인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970년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970년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쉽게 갈 수 없었죠. 평생에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많았고요. 한 번 정도 갔다 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도 한 달에 한 번 먹었나?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옷도 주로 구멍이 나고 그러면 수선해서 입었죠. 그래서 옷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만 지구 연착륙, 기후위기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해야지 그나마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전혀 이러한 그 실천을 위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이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1년 기준인데요. 이것은 교과서에서 잘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게 가장 1순위는,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1순위는 뭐냐면은 have one fewer child를 해서 한 명의 인구가 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다른데요. 가난한 나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크게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 나라에서 한 명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서 1년간 소비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침 우리나라는 현재 그 인구가 줄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인구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이제 가족이 예를 들어서 1인 가족도 많아지고, 그리고 기후 적응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연대, 유대가 필요한데,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족과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차 없이 살아가기, 이것이 굉장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고요. 이랬을 때 차 없는 사람한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를 몰 때 뭐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뭐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거를 더 강하게 하면 차 없이 생활하도록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아동, 특히 학교 주변에 차가 없게 한다든가, 아동의 그런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랑 결합시켜서 어떤 차 없이 살아가기, 이런 부분이 그 온실가스 감소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비행기 안 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외여행을 뭐 1년에 뭐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되고, 요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단 일주일 갔다 올 것을 한 달로 늘리고 몇 년에 한 번 가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에너지 사용하기, 그리고 좀 더 친환경 차 쓰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교체하기, 그리고 전기차 대신에 차 없이 살기, 주로 이제 차와 관련된 내용이 많네요. 그 다음에 채식이 기반한 그런 식생활, 그 다음에 찬물에 빨래하기, 그 다음에 재활용하기. 우리가 보통 재활용하기를 가장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근데 의외로 다른 부분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옷을 걸어서 널어서 말리기. 요즘 가전제품 중에 또 가장 또 인기 있는 게 건조기잖아요. 건조기는 또 당연시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주는 편리함도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그냥 자연 햇빛에 의지해서 널어서 말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더 친환경적인 그런 방식으로 전구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제 생태 시민성 이론이 대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은 생태적 지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실 사진인데요. 그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가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의지에 앉아서 마치 자기도 같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생태 시민은 이런 시민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생물도 어떤 시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그런 걸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생태 시민성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이제 세계화랑 관련이 있죠.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들고 또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 재난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 국가, 공동체 등의 충실한 시민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과거의 시민성은 어떤 국민국가를 근간으로 하고 또 문화적, 정치적 동질성을 중시하고 또 일국의 법률에서 벗어난 타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생태 시민성이 새로운 유형의 시민성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 공동체, 지구 시민 이러한 그 인식이 심화되면서 어떤 대안적인 시민성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학자 중에 스틴베르겐이란 그런 학자가 있는데요.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문제와 왜 시민이 결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다른 그 범주로서 이제 예를 들어 계급을 들자면 계급은 이제 재산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서 이제 유산자, 무산자 계급을 나누는데 그 외에 다른 그 주체들, 여성 또는 소수자 이런 그 주체들을 다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태 문제는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까지 범죄에 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시민 개념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유용하다. 시민 개념에 갖는 어떤 실천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시민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이런 범주로 어떤 시민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적이라고 할 때는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시민성은 정치의 참여, 참정권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회적 시민성은 사회복지랑 관련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시민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만은 멈추면 안 된다.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생태 시민성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틴베르겐의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생태 시민성을 추가했을 땐 세 가지 접근으로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데요. 시민성 영역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생물까지 포함되는, 인간이 아닌 생물까지 포함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의 역사를 보시면 애초에 여성이나 노예는 배제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성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노예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점점 확장되는 개념이 시민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민 개념이 어떤 비인간 생물종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다음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엔 글로벌 차원, 지구적 차원의 생태 시민성을 강조하는 이런 세 가지 접근이 스틴베르겐 그 이론에서 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dobson이 생태 시민성 이론의 대표적인 그 이론가인데요. 비영토성, 비계약성, 덕성, 영역 간 넘나듦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영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토는 이제 국가 간 경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거가 이제 비영토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생태 발자국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생태 발자국이란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인류가 생산하고 자원을 사용하고 또 폐기하는데 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토지로 환산한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넓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인간이 이런 생태 발자국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어떤 영토를 넘나드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계약성은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나 어떤 그 공동 사회에서 어떤 모든 관계들은 계약에 의존한 관계라고 믿어지는 것이 자본주의나 근대 이후의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주고 받고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고요. 생태 시민은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 특히 자연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나의 어떤 그 정의, 동정, 연민 이런 그 감정들, 그러니까 이런 덕성들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을 갖는 것이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역간 넘나듦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공적 영역, 어떤 공식적 영역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참여를 하는 것만을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적 영역에 바로 미치는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그 집사, 동료, 또 참여자의 구분과 관련된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스비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가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독재자 스타일이죠. 자연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몽군주 스타일인데요. 독재자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자연은 내가 길들이고 대상화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스티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라고 저는 번역을 해봤는데요. 돌보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파트너는 협력하는 동등한 존재이고요. 파티시펀트, 참여하는 존재. 근데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근데 생태 시민은 스티어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독재자나 계몽군주는 생태 시민의 범죄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태 시민의 이제 첫 출발이 되는 집사로서의 생태 시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스티어드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요, 승무원, 간사, 청지기, 집사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랑도 유사하지만 관리자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개입하지 않죠. 의무적이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하관계의 질서를 넘나들며 쌍방향적 소통을 하게 됩니다. 집사는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를 모신다 그랬을 때 요즘 고양이 집사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인간보다 사실은 낮은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집사라는 용어를 쏨으로써 인간이 고양이를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풍자적인 용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때론 고양이로부터 위로도 받는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쌍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돌보는 그 집사로서의 어떤 자세를 생각했을 때 캐롤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가 그 미 대륙의 선주민들의 지혜를 모았는데 이 9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우리가 지혜로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실 누구나 생명을 양육을 합니다. 우선 자신을 돌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챙기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더 그 생명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자각을 하고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걸 더 넘어서 생명을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걸으라. 그러니까 요즘 맨발 걷기도 굉장히 유행한다잖아요. 그래서 많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느끼면서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생각하면서 걸었을 때 그것이 주는 치유가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오래전 선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통해 오는 지식을 신뢰하라. 우리가 보통 머리를 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몸에 오는 감각들과, 그리고 좀 정동이라는 개념이 유행하잖아요. 이 개념 뭐냐면 심리적 문제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오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경고라고 하는 거죠. 몸이 주는 그런 감각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몸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아픔, 고통을 사실대로 말하라. 사실 이것이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거나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 전에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첫 출발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필요한 것을 취하라고 했고요. 당신의 행동이 다음 7세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죽게 할 때는 자제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무조건 죽이지 말라.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제하는 마음으로 하고 좀 미안한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지만 어떤 그 돼지나 소를 좀 고마워하고 되도록 덜 하고 그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기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자애심을 펼쳐라. 그 좁은 자애심이 아닌 거죠. 더 넓게 인류에까지 우리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그물망을 보수하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이 끊기고 고립되고 또 병들고 그렇지 않나 우리가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침팬지 보노보를 제가 한 사례로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다소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공동체를 특징을 하고 있고, 보노보는 좀 더 사랑과 어떤 그 자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침팬지 같은 경우는 육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지도자죠. 근데 보노보는 이제 그 암컷이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갈등 해결도 이제 사랑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문화의 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환경적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는 그 사는 곳이 굉장히 척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노보 같은 경우는 채식을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과일이 이제 많이 나는 그러니까 풍족한 그런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일을 주로 따먹고 살 경우에는 뭐 특별히 지도자가 없죠. 각자 알아서 따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그런 과일이 부족할 때는 육식을 하게 되고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그 군대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랬을 땐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당연히 어떤 남성 지배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척박한 자연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사회에 산다면 좀 더 덜 권위적이고 덜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죠. 저는 바로 여기서 어떤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 사회가 훨씬 평등하고 평화롭고 또 우애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노보와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 돌봄의 공동체에. 미국 선주민 이로쿼이족, 히말라야 모소족, 수마트라의 미낭 바카우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족이죠. 그리고 평화, 평등, 공동 돌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럽의 토착민 사회도 그랬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그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결혼을 안 하는 사회죠.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대장이 된다, 모계 사회다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결혼이 없는 비혼 사회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신을 숭배를 하고요. 주로 농업 사회고 평화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 한국 농업 사회에서도 샤먼 이런 그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만 해도 그렇게 남녀가 불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여성도 똑같이 남성과 더불어 상속을 받았고 제사도 같이 지냈고 그랬습니다. 조선 시대 그 중기 이후에 세도가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접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주로 이제 남성 지배가 사회가 된 거죠. 이걸 보더라도 또 환경과 어떤 그 권위주의와 어떤 남성 지배가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료 시민으로서의 이제 생태 시민을 보겠는데요. 동료는 등가성이 강조가 됩니다. 파트너십은 주로 동등함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집사가 돌보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동료는 서로 믿고 협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위나 아래가 아니라 옆에 존재하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갖는 존재로 우리가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과 상호 발전의 어떤 역동적 과정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일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는 등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등성이 오늘날 사회운동의 한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도자 없는 사회운동의 어떤 폭발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보시면 특별히 지도자가 있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다른 나라의 사례와도 좀 다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들이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있다 하더라도 운동 내부로부터 비판받고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운동 내부에서는 반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중심적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이 페미니즘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페미니즘 조직이 특히 전체 허가 없이 미디어에 아무도 발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못하게 합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에 첫 신호탄이 되었던 이화여대에 시위가 있었죠. 그때 이화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달팽이 민주주의라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느리게 논의되고 그러면서 합의를 신중하게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는데 이때도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어떤 페미니즘 조직이 이러한 운동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등한 방식의 어떤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과거 이제 민주시민의 교육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시민은 민주시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요. 민주시민 같은 경우는 논쟁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갖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민주시민 교육을 얘기할 때 보이텔스바흐라고 하는 합의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논쟁성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학교 수업에서 한번 해보니까 사회 내에서 있던 이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초월적 방식, 정동적 방식, 구성적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초월적 방식은 이제 갈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화학자가 얘기한 건데, 맞대응을 하면서 너가 이기고 아니면 내가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제3의 어떤 초월적 대안을 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동적 방식은 아이리스 영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성적이고 딱딱하고 어떤 논쟁을 즐기다기보다는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나의 심정을 토로하는 방식,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성적 방식은 이미 결론을 딱 정해놓기보다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계속해서 합의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답을 이미 열어놓고 이미 내가 확고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답을 열어놓고 같이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적 서클 대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화교, 중국 상인들이죠. 화교 상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 우리 화백회의도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힙스터로서의 생태시민인데요. 참여자로서의 생태시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힙스터는 멋쟁이고 소수자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 포함되기를 거부를 하고요. 항상 소수자 문화, 소수 문화를 지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앞서 얘기한 동료 모델이 어떤 평등과 협력을 강조했다면은 참여자 모델, 제가 얘기하는 힙스터는 각 존재의 고유성과 차이가 중요합니다. 동료 모델이 어떤 목적성을 강조를 한다면 참여자 모델은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에요.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함을 강조가 되면 인간도 어떤 자연의 다른 생물과 같다, 동등하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되지만 이 모델을 통하게 되면은 인간은 인간이 갖는 고유함, 인간이 갖는 특징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극에 비유하자면 인간은 외부자거나 관람자가 아니고 연극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는 특징이 있죠. 합리성과 자의식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연극에서 의미 있고 창조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연 세계를 연극으로 한다면 인간은 인간의 어떤 캐릭터를 갖고 참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체성에서 특이성으로 가는 그런 것인데요. 정체성은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여성으로의 정체성, 어떤 이런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특이성이면 나 한 존재, 나란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개별성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논어의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우리 고전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라지고 다양성일수록 더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야지 사실 조화를 낳는 것이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도 또 반전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이성,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사실 있어야지 생존 능력이 커지죠. 생물 다양성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떠한 종이 이 세상과 이 지구를 구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특이성을 생각해 본다면 본래 어떻게 신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 경쟁이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를 뭐 죽이고 잡아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겨루고 재밌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조화로운 그런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과시, 소비, 전쟁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놀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노동, 생산, 소비도 그만하고 이젠 놀아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각자의 특이성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서로 조화로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동학의 이제 2000, 4000, 보통 2010천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어떤 황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2004천으로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식 대신에 먹일 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하늘을 먹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참여자 힙스터로서 차이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그 종류, 다른 생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동학에서 아주 오래된 지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기 이제 주요 그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돕는다. 동질이 된 자는 상호부자다. 서로 돕는다는 것이고요. 이질이 된 존재, 서로 다른 존재는 이천사천이다. 서로 먹이고 이런 관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존재끼리는 먹고 먹음으로써 연대적 성장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국 강식의 어떤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서로 성장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의 말과 딱 일치를 하는데요. 먹고 먹히는 건 야국 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더 복잡한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동학의 경전이 얘기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이렇게 같이 쓰는가 아주 신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간의 먹고 먹힘은 그 어떤 양자가 어떤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델, 아까 얘기한 그런 참여자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포식자는 우월감 제식을 갖지 않죠. 사자가 사슴을 먹으면서 난 우월해, 또는 제식 같지 아니면 나는 잘못했어, 이런 제식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먹히는 존재도 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물론 고통스러워하겠지만, 그리고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 갖지도 않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그 야생동물과의 관계가 어떤 그 힙스터 모델, 참여자 모델에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존재들이 이제 서로 조화, 통합을 이룬 것인데요. 참여자로서의 생태 시민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증오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레이브스나 켄 윌버 등 전환을 강조한 그 학자들을 주장을 참고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현재 사회가 어떤 능력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반대하는 주장이 이제 공동체주의인데요. 이 두 단계가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취지향, 물질적 이익, 그리고 과학, 시장, 승자 유지의 사회의 수평적 유대,
이런 승자 위주의 사회, 이런 것들과 다른 한편 또 수평적 유대, 네트워킹, 생태주의, 공동체주의, 평등주의, 이런 사회가 서로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동체주의나 수평적 유대의 뭐 소위 말하는 약간 진보 쪽 그런 분들의 그 견해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능력주의나 아니면 이런 과학이나 아니면 성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배척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이 다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매몰차가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되는데 조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능력주의나 그 아래 단계 여겨지는 그런 그 사람들과도 서로 의견을 같이 조화롭게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공동체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통합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의 발달 나선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생존을 강조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을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에너지와 그 권력, 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고요. 그 다음에 질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성공, 과학의 법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단계인데 이제 이런 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같아요. 계층 구조에 대항하고 수평적 유대를 형성하는. 근데 여전히 좀 적죠. 이 인구의 10%, 그다음에 권력 중에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6단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이하의 단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갈등과 서로 간의 그 증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시너지 단계에 가면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아래 단계도 때로는 필요하거나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자발성, 기능성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만이 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2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레이브스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영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 아주 머나먼 이야기 같이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수준이 하나의 의식 체계로 통합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각각의 단계는 바로 아래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발전은 그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 다 이렇게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네요. 우리가 앞으로는 도로도 자전거와 보행자가 더 많이 차지하고 차가 다니는 그 도로는 적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생태 시민은 정책적 요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사로서 요구를 한다면 기본 돌봄 소득제도, 동료로서는 시민의회 협동조합, 공동체 경제, 참여자로서는 노동과 소비를 줄이면서 삶을 즐길 방식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산업, 공공투자, 일자리 공유, 보편적 공공서비스, 공공금융제도, 공동체 경제에 대한 지원을 우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 여행사가 아니라 산업 전환을 우린 추구를 해야 되고요. 친환경 산업을 지원을 하고 의료와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연환경과 그리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태 이전에 경제 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부담을 지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디젤 자동차, 독을 내뿜는 농업, 그 다음에 숲을 잠식하는 농장, 독성 강한 금융의 어떤 성장을 종식시키고 녹색 에너지, 돌봄, 교육, 지속 가능한 형식의 어떤 주택을 성장시키는 것도 한 정책적 요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어떤 그 앞서 말한 단계의 마지막이었죠. 스비어스도 그랬고 그레이브스도 그랬는데 자연과 통합과 자기대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영적 일치를 경험하고 각 주체의 정체성은 자연의 신성한 과정과 합해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와의 일상과는 먼 얘기처럼 여겨지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 오히려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영성은 대단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국제적 절대성이라고 해서 어떤 신승철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떤 상대랑 비교를 해서 더하고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동양고전 중용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나를 돌보고 내 주변을 돌보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확대돼서 공동체로 이어지고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결성을 느끼면서 병자를 돌보고 그리고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로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가혹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뭐 시골에 내려가서 다 농사 짓고 산다든지 과격하게 우리가 전기를 하나도 안 쓴다든지 갑자기 채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한 명의 채식인보다 10명의 저육식인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앞서 얘기한 대로 가장 지금 시급하게 뭐 1970년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그것을 당장 내가 소비를 줄임으로써 실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의하면 대안적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모두 안에서 살아온가 자기됨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되는 것, 나의 특이성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서 다양성이 증가되고 사실 모든 소비나 이런 것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어떤 본성과 나의 욕구를 정확하게 느끼고 그걸 발현시키려 하면은 자동적으로 저는 저소비 탈탄소로 가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천과 대화 속에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동료와 만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됨을 발견하면서 정의롭고 아름답게 생태의 시민성을 구현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별로 저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서 얘기했듯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것을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생태 시민의 그런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